요즘엔 하다하다 여자도 장교라고 숟가락을 같이 겸상하네. 습하고 무더운 바람이 강원도 화천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한낮이었다. 전방의 긴장감이 군복처럼 밴 도시, 화천 읍내를 갓 벗어난 칠성부대 장교 식당, 칠성회관 내부는 점심 식사를 해결하려는 장교들로 소란스러웠다. 땀 냄새, 밥 냄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의 냄새가 뒤섞인 공간이었다. 중앙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보병연대 작전과장 마동철 소령이 냅킨으로 번들거리는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그의 퉁퉁한 뱃살이 전투복 하단을 위태롭게 밀어내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 덩치만 컸지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박기훈 대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소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아까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긴 그래도 사단 사령부 핵심 인원들이 식사하는 장교 식당 아닙니까? 웬 계급장도 없는 여군이 저리 당당하게. 두 사람의 시선이 향한 곳은 창가 쪽 구석 테이블이었다. 한 여군이 홀로 앉아 묵묵히 식판을 비우고 있었다.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어깨에는 그 어떤 계급장도 가슴에는 그 어떤 휘장도 달려있지 않았다. 마치 갓 보급받은 새 전투복처럼 빳빳했지만 그뿐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소란이나 노골적인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오로지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마동철 소령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 부대에서만 10년 넘게 복무한 소위 터줏대감이었다. 위로는 적당히 아부하고 아래는 확실하게 쥐어짜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온 그에게 변화란 곧 위협이었다. 특히 그 변화가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는 더욱 그랬다. 박대위, 자네가 요즘 군대가 얼마나 물렁해졌는지 몰라서 그래. 나 때는 말이야, 여군이란 건 간호장교나 행정부관이 전부였어. 그것도 대위 달면 시집 간다고 전역하기 바빴지. 근데 이젠 뭐? 전투부대? 작전과? 웃기지도 않아. 그래도 저 친구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간부 식당 규정 모르나 봅니다. 병사 식당으로 가야 할 걸 잘못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니면 취사병인데 잠깐 짬내서 밥 먹는 건가? 박기훈 대위의 말에 마동철 소령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취사병? 하긴 생긴 건 반반하네. 저런 애들은 몸으로 때우는 게 딱인데 말이야.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에도 박 대위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비위를 맞췄다. 이 식당 안에 그 누구도 마 소령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 몇몇은 못 들은 척 식판에 고개를 박았고 몇몇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흘끔거렸다. 그 여군 강설이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 비공식적으로 이 칠성부대에 부임했다.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군 전투사단장 소장 강설인. 그녀의 공식적인 취임식은 내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 먼저 가장 낮은 곳의 공기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부관과 전속 운전병에게조차 사복 차림으로 사령부 정문에서 대기하라는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고 홀로 계급장 없는 전투복 차림으로 위병소를 통과했다. 신임 사단장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녀는 일부러 사령부 본청이 아닌 장교 식당으로 직행했다. 군대의 기강은 식사 시간과 화장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이라는 게 그녀의 지론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끔찍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이었다. 보병연대 작전과장 마동철 소령, 박기훈 대위. 그녀는 식판에 담긴 콩나물 무침을 씹으며 두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머릿속에 각인했다. 식당 입구에서 명찰을 확인하는 버릇이 이럴 때 도움이 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차갑게 타올랐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고요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겪어온 수많은 멸시와 편견이 그녀를 이렇게 단련시켰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패배임을 알았다.
마동철 소령은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자 혹은 저 여군이 자신을 감히 무시한다고 판단하자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의자에서 거들먹거리며 일어났다. 어이 거기. 강설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야, 너 말이야. 귀 먹었어? 마동철 소령이 성큼성큼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박기훈 대위도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듯 뒤따랐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 정지했다.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로 집중됐다. 그제야 강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날카롭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마동철 소령의 유들거리는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예상외로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에 마동철이 순간 주춤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불타올랐다. 감히 계급도 없는 것이 자신에게 따박따박 대꾸하는 꼴이 우스웠다. 무슨 일이냐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어? 계급장도 없는 거 보니 갓 임관한 소위 나부랭이거나 아니면 어디서 굴러먹던 부사관이 장교 식당 잘못 들어온 거겠지. 식사에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소령님? 강설인이 마동철의 계급장을 정확히 지칭하며 묻자 그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그는 곧 이 상황을 즐기기로 작정한 듯 팔짱을 꼈다. 문제. 아주 큰 문제지. 내가 지금 우리 진짜 장교님들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잖아. 안 그래, 박 대위? 그렇습니다. 분위기 흐리고 있습니다. 마동철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보아하니 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배들이 안 가르쳐 주던. 밥맛 떨어지게 앉아있지 말고 선배님들 시중이라도 들어야지. 그가 빈 자신의 컵을 그녀의 식판 옆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커피나 타와라. 진하게. 얼음 넣어서. 공개적인 망신이자 명백한 지시였다. 식당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저 당돌해 보이는 여군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그녀가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반항할 것인가. 반항한다면 마동철 소령이 과연 그녀를 어떻게 박살낼 것인가. 강설이는 마동철 소령과 그가 내려놓은 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마동철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녀가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식당 문이 거의 부서질 듯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식당 입구에는 사단 부사단장인 김진수 대령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력 질주를 한 사람처럼 전투복이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헉. 김진수 대령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식당 내부를 미친 듯이 훑었다. 그의 시선이 마동철 소령과 박기훈 대위, 그리고 그들 앞에 앉아있는 강설인에게 꽂혔다. 마동철 소령은 갑작스러운 부사단장의 등장이 찜찜했지만 이내 자신의 군기 확립 현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다. 김 대령님.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마침 제가 군기가 빠진. 닥쳐 이 새끼야. 김진수 대령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점잖은 인사가 아니라 야수 같은 고함이었다. 마동철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김 대령의 욕설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진수 대령은 마동철을 밀치듯 지나쳐 그대로 강설인의 테이블 앞으로 달려왔다. 그리고는 식당 전체가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차려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부사단장 대령 김진수. 사단장님 도착 보고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적. 칠성회관 안에 모든 소리가 증발했다. 박기훈 대위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땡그랑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사단장님. 마동철 소령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메아리 쳤다.
그의 뇌는 그 단어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눈앞에 이 계급장 없는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려 했던 저 어린 여자가 사단장? 육군소장? 별 2개? 마동철 소령의 안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핏기가 사라진 그의 얼굴은 회색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김진수 대령과 강서린을 번갈아 보며 입만 벙긋거렸다. 저기, 부사단장님. 지금, 무슨. 강서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땀으로 범벅이 된 김진수 대령의 경례를 덤덤하게 받았다. 대령. 예, 사단장님. 보고가 늦은 건 문제없어. 대신 아주 흥미로운 환영식을 받았으니.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굳어버린 마동철 소령과 박기훈 대위에게 향했다. 두 사람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떨고 있었다. 식당 안에 다른 모든 장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강서리는 마동철 소령이 내려놓았던 빈 컵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쳤다. 마동철 소령. 네. 사단장님. 마동철이 공포에 질려 거의 비명에 가까운 대답을 내뱉었다. 그리고 박기훈 대위. 네, 대위 박기훈. 강서리는 자신의 식판을 들고 일어섰다. 그녀는 김진수 대령에게 말했다. 부사단장, 내 집무실은 준비됐나? 예.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먼저 가 있도록. 강서리는 퇴식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장교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며 경례를 퍼부었다. 퇴식구에 식판을 반납한 그녀는 식당 출구로 향하다가 돌처럼 굳어있는 두 사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마소령. 네. 소령 마동철. 자네가 아까 커피를 원한다고 했던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제가 감히. 10분 주지. 내 집무실로 직접 가져오도록. 강서린의 시선이 마동철의 눈을 꿰뚫었다. 블랙으로. 얼음 넣어서. 그리고 두 사람 군장 결속하고 내 집무실로 올라와. 오늘 밤 두 사람의 진짜 군 생활이 뭔지 내가 직접 가르쳐 줘야겠으니. 강서리는 그 말을 남기고 미동도 없이 굳어버린 장교들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칠성회관을 빠져나갔다. 마동철 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군 생활은 아니, 그의 인생은 방금 끝장났다. 강원도 화천의 지옥 같은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칠성회관에 남겨진 장교들은 얼음 조각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울리던 식기소리, 웃음소리는 완벽하게 증발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바닥에 나뒹구는 숟가락, 그리고 부사단장 김진수 대령이 사단장에게 경례하며 외친 충격적인 단어 사단장님이라는 메아리뿐이었다. 마동철 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강서린이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았다. 땀인지 기름인지 모를 것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 사단장. 그의 입술이 경련했다. 신임 사단장. 그것도 여자. 계급장을 떼고 잠입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단장에게 대한민국 육군 소장에게 커피나 타오라고 명령했다. 소령님. 소령님. 박기훈 대위가 거의 울먹이며 마동철의 팔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군장 결속하라고. 그제야 마동철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공포가 뇌수를 관통했다. 일어나. 당장. 마동철이 비명을 지르며 박기훈을 밀치고 일어섰다. 그는 식당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박기훈 대위도 넘어져 있던 숟가락을 밟고 휘청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식당 안의 모든 장교가 그들의 처절한 뒷모습을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뛰어. 이 새끼야. 10분. 10분 줬어. 마동철은 복도를 달리며 고함을 질렀다. 10분 안에 사단장실로 커피를 가져오라. 그리고 군장을 결속하고. 2개의 명령. 모순된 명령이었다. 군장을 결속하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린다. 그런데 커피를 10분 안에 가져오라니. 마동철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둘 다 해내지 못하면 죽음뿐이었다. 박대위, 너는 당장 내 사무실로 뛰어가서 군장 2개 챙겨. 제일 무거운 걸로. 나는 커피 타서 올라간다.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사령부 본청 앞에서 비명처럼 갈라졌다. 박기우는 자신의 연대 사무실로, 마동철은 사령부 본청의 휴게실로 달려갔다. 커피, 블랙, 얼음. 마동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판기 커피가 아닌 간부 휴게실에 비치된 원두커피 머신을 조작했다.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원두가 바닥에 쏟아졌다. 젠장, 젠장.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얼음 정수기에서 얼음을 컵에 쏟아부었다. 뜨거운 커피가 플라스틱 컵을 위태롭게 채웠다. 얼음이 녹으며 치익 소리를 냈다. 그는 뚜껑을 덮을 새도 없이 컵을 움켜쥐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사단장실은 본청 4층, 가장 위층의 가장 안쪽에 있었다. 마동철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작전 통제 중 사용 금지라는 붉은 불빛만 깜빡였다. 이런 미친. 김진수 부사단장이 미리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마동철은 뜨거운 커피를 쥔 채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의 뚱뚱한 몸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1층, 2층.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방금 먹은 점심이 위액과 함께 역류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공포가 그를 채찍질했다. 손에 쥔 커피가 출렁이며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다. 아, 뜨거. 그는 비명을 참았다. 여기서 커피를 쏟으면 끝장이다. 그는 커피를 든 손을 심장처럼 받쳐들고 나머지 몸을 이끌고 기어 올라갔다. 3층을 지날 때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지. 내가 미쳤어. 여자라고. 계급장이 없다고. 젠장 젠장. 그의 머릿속은 후회와 공포로 뒤엉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 마침내 4층 사단장실 앞 복도에 도착했다. 시간은 정확히 9분이 지나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거의 기다시피 사단장실 집무실 문 앞에 섰다. 문 앞에는 박기훈 대위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장뿐만 아니라 마동철의 것까지 완벽하게 결속된 40kg짜리 완전 군장 2개를 짊어지고 있었다. 아니, 짊어진다기보다 군장에 파묻혀 있었다. 박기훈은 이미 탈진 직전인지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가져왔습니다. 마동철이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노크를 해야 할지 그냥 들어가야 할지 망설였다. 그때 문이 안에서 조용히 열렸다. 사단장 비서실장이자 부관인 윤성훈 대위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마동철의 행색과 박기훈의 군장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가십시오. 마동철은 침을 꿀꺽 삼켰다. 박기훈은 거대한 군장 2개 때문에 문을 통과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꾸물거리지 말고. 윤 대위가 낮게 속삭였다. 박기훈은 거의 울상이 되어 군장에 부딪히며 사무실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사단장실은 거대했다.
화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 그리고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육중한 원목 책상. 강설이는 그 책상 뒤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방금 전에 땀과 먼지를 모두 씻어낸 듯 완벽하게 각 잡힌 전투복 차림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깨에는 햇빛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는 은빛 별 2개, 소장 계급장이 선명했다. 아까 식당에서 보았던 계급장 없는 초라한 여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엄을 가진 대한민국 육군의 최전방 사단장이 서 있었다. 마동철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11분 걸렸습니다. 사단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마동철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밀었다. 얼음은 이미 절반쯤 녹아 컵 표면에 물방울이 흥건했다. 강설이는 커피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마동철을 지나쳐 군장 2개에 짓눌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박기훈 대위에게 다가갔다. 박기훈 대위. 네. 대위 박기훈. 박기훈이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군장의 무게 때문에 몸이 뒤로 휘청였다. 군장은 왜 2개지? 마소령님께서 커피를. 내가 마소령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했지 자네에게 짐꾼 노릇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 자네는 내 명령을 수행한 건가 아니면 마소령의 명령을 수행한 건가? 박기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강설이는 다시 마동철에게 시선을 돌렸다. 마동철 소령. 자네는 내가 10분 안에 커피를 가져오라고 했고 군장을 결속하고 오라고 했다. 2가지 명령이었지. 그런데 자네는 지금 군장을 결속하지 않았군. 사단장님. 시간이 도저히. 명령은 완수 아니면 불이행, 둘 중 하나다. 자네는 명령을 불이행했다. 차가운 선고였다. 그리고 강설인이 마동철의 손에 들린 커피를 바라보았다. 얼음이 다 녹았군. 이런 미지근한 걸 커피라고 가져왔나? 강설이는 마동철의 손에서 커피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식당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나? 요즘엔 여자도 장교라고 밥을 같이 먹는다. 커피나 타오라. 취사병인가? 몸으로 때우는 게 딱인데. 마동철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녀가 다 듣고 있었다.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오해? 강설이는 들고 있던 커피를 그대로 마동철 소령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다. 미지근한 커피가 마동철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전투복 상의를 적셨다. 갈색 커피물이 그의 뱃살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기훈 대위는 그 광경을 보며 숨조차 쉬지 못했다. 윤성훈 대위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이게 자네가 말한 커피다. 마실 만한가? 마동철은 감히 얼굴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커피물을 뚝뚝 흘리며 부들부들 떨었다. 치욕, 그 이상의 공포가 그의 전신을 마비시켰다. 2 사람. 강설인이 빈 컵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거기 서 있어. 군장 메고. 차렷 자세로. 내가 다른 말을 할 때까지.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인터폰을 눌렀다. 부사단장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김진수 대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커피 범벅이 된 마동철과 군장에 짓눌린 박기훈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강설인에게 경례했다. 대령 김진수. 불렀습니까? 김 대령. 저 2 사람 저 상태 그대로 이 방에 대기시킨다. 한 걸음도 움직이거나 군장을 풀게 해선 안 된다. 내가 지시한 그 서류 가져왔나? 네. 여기 있습니다.
김진수 대령이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제12보병연대 특별감찰 자료라고 적혀 있었다. 강설이는 서류철을 천천히 넘겼다. 그 소리만이 방안을 울렸다. 마동철과 박기훈은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서 있었다. 땀과 커피 그리고 공포의 냄새가 뒤섞였다. 강설인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마동철 소령. 자네 연대 작전과장이었지? 네. 네, 그렇습니다. 작전과장이 부대 훈련 예산을 횡령하는 건 어느 나라 작전인가? 마동철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게 무슨... 칠성회관에서 밥맛 떨어지게 만들던 그 패기는 어디 갔나? 강설인이 서류 한 장을 뽑아 그에게 휙 던졌다. 서류는 커피에 젖은 그의 가슴팍에 붙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네 여동생 이름이 마동자 맞나? DMZ 시큐리티 컨설팅 대표. 마동철은 이제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사단장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마동철 소령은 강설인이 던진 서류,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 한 장을 차마 줍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다. 알고 있었다. 모든 걸 알고 왔어. 식당에서의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덫이었다. 신임 사단장이 부임 첫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적의 심장부로 들어와 가장 썩은 부분을 정확하게 도려내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함정의 가장 완벽한 형태로 걸려들었다. 답하지 못하나 마소령? 강설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마동철을 짓눌렀다. DMZ 시큐리티 컨설팅. 작년 한 해 우리 사단 12연대에서만 특수전술훈련 위탁 교육 명목으로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갔더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동철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커피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의 턱 밑까지 다가왔다. 그런데 마소령. 자네 여동생은 화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데. 언제부터 미용사가 특수전술도 가르쳤지? 커트 기술로 적의 목이라도 따는 훈련인가? 사단장님. 그것은. 입 다물어. 강설이는 서류철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들었다. 박기훈 대위. 거대한 군장 2개에 짓눌려 있던 박기훈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에서 쉰 소리만 새어나왔다. 네. 네. 자네는 작년 혹한기 훈련 때 자네 중대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동계 피복 20세트를 훈련 중 전량 손망실 처리했더군. 맞나? 박기훈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군장의 무게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훈련 중 마모가 심해서. 마모. 그래, 마모가 심했겠지. 강설인이 부관 윤성훈 대위를 향해 손짓했다. 윤 대위는 옆에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켜서 박기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화천 읍내의 한 중고 거래 사이트 화면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새것 같은 군용 동계 피복 세트 팝니다라는 글과 함께 박기훈 대위가 손망실 처리했던 피복과 동일한 물품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판매자의 아이디는 화천사랑맨이었다. 박 대위. 자네 아이디가 화천사랑맨이던가. 자네 중대원들은 얼어 죽어가는데 자네는 그 피복을 팔아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나? 그게 자네가 말한 분위기 흐리는 짓 아닌가? 아닙니다. 저건 이 IP 주소, 자네 관사 IP 주소와 일치한다. 박기훈은 결국 무너졌다. 끔찍한 무게의 군장과 함께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군장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으아. 그는 차마 변명도 용서를 빌지도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강설이는 그를 경멸스럽다는 듯이 쳐다보고는 다시 마동철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마동철은 이제 자신이 상대하는 존재가 단순한 사단장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저승사자였다. 마동철 소령. 자네가 이 부대에 부임한 이래 지난 10년간 자네가 손댄 모든 것을 내가 지난 한 달간 검토했다. 한 달. 그녀는 부임하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자네는 연대작전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 칠성부대를 자네의 왕국으로 만들었더군. 훈련 예산 횡령은 기본이고.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아 마치 소설을 읽어주듯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다. 훈련 유류 불법 반출. 인근 주유소와 결탁해서 매달 수백 리터의 군용 유류를 빼돌렸지. 그 돈으로 어디에 썼나? 아, 여기 있군. 화천읍 화천가든. 매주 수요일 밤 지역 방위산업체 관계자들과 전술 토의를 가장한 향응을 즐겼더군. 인당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마동철은 눈을 감았다. 심지어 병사들 부식에도 손을 댔더군. 이번 달에만 돼지고기 100kg이 장부에서 사라졌어. 그 고기 자네가 주말마다 운영하는 가든 파티에 쓰였나? 자네 관사 냉동고에 가득 차 있던 그 고기 말이야. 김진수 부사단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병사들 밥을 훔쳐먹는 장교라. 마소령. 자네가 식당에서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 여자도 장교라고 밥을 같이 먹는다. 자네는 자네 같은 벌어지는 장교는커녕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밥을 먹을 자격조차 없다. 강설이는 서류철을 닫았다. 탁하는 소리가 마치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부사단장. 예, 사단장님. 저 두 사람 지금 이 시간부로 보직 해임한다. 마동철과 박기훈의 어깨가 축 처졌다. 보직 해임. 군 생활의 실질적인 사형 선고였다. 그리고 즉시 헌병대에 인계한다. 내가 방금 말한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단순 감찰이 아니다. 군용물 횡령, 직권 남용, 초병 수뢰, 성희롱까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규를 적용해. 이 두 사람을 당장 구속 수사하도록 조치해. 알겠습니다. 김진수 대령이 즉시 헌병대에 전화를 걸기 위해 돌아섰다. 잠깐. 강설인이 그를 세웠다. 저 두 사람 헌병대 가기 전에 할 일이 남았다. 아까 내 명령 아직 끝나지 않았지.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박기훈을 일으켜 세웠다. 아니, 윤성훈 대위가 그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박 대위. 자네는 화천 사랑맨이었지. 화천을 그렇게 사랑하나? 좋아. 오늘 밤새도록 그 사랑을 증명해봐라. 강설인이 창밖을 가리켰다. 사령부 본청 앞에는 거대한 연병장이 펼쳐져 있었다. 저 연병장, 오늘 밤 자네가 사랑으로 쓸고 닦아야 할 곳이다. 저 군장 2개 그대로 메고 날이 밝을 때까지 저 연병장 전체를 기어서 닦는다. 손으로. 이해했나? 사단장님. 제발. 으흐. 윤대위. 저자가 조금이라도 요령을 피우거나 군장을 내려놓으면 즉시 이 사실을 자네 가족에게 통보해. 화천 사랑맨의 실체를 말이야. 윤성훈 대위가 차갑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기훈은 절망 속에 끌려나갔다. 이제 사단장실에는 강설인과 김진수 대령, 그리고 커피물에 젖어 악취를 풍기는 마동철 소령만이 남았다. 마소령. 자네는 커피를 좋아했지. 강설인이 인터폰을 다시 눌렀다. 윤대위. 사령부 본청에 있는 모든 보온병을 가져와. 그리고 커피를 가득 타. 마동철은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다. 자네는 오늘 밤 우리 사단 사령부를 지키는 모든 위병소와 초소 근무자들에게 커피를 배달한다.
걸어서. 그리고 뛸 수 있으면 뛰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사령부 외곽 둘레가 10km가 넘으니까. 1시간마다 모든 초소에 따뜻한 커피가 배달되어야 한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커피가 식었다고 보고하면 자네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야 할 거야. 날이 밝을 때까지.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10년간 왕처럼 군림했던 이 사령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병사들에게 커피 배달을 해야 하는 지독한 정신적 고문이었다. 자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계급 없는 병사들에게 직접 가서 커피를 바치란 말이다. 그게 자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다. 마동철은 무너진 자존심과 공포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자네는 헌병대 구치소로 직행한다. 강설이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사단장. 이제 시작일세. 저 두 사람은 꼬리에 불과해. 몸통을 잡아야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오늘 밤 2시. 사단전 지휘관 긴급 소집. 장소는 지하 벙커 지휘통제실. 김진수 대령의 눈이 커졌다. 부임 첫날 야간에 전 지휘관 소집. 이것은 사실상의 전쟁 선포였다. AGENDA는 칠성부대 대청소다. 오늘 밤 이 부대에 기생하는 모든 버러지들을 내가 직접 소독할 테니. 마동철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방금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음을 깨달았다. 강설인이라는 태풍은 이제 막 칠성부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새벽 2시. 민간인 통제선 북쪽 강원도 화천의 산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칠성부대 사령부 지하 벙커, 북극성 지휘통제실은 달랐다. 육중한 강철 문이 열리자 싸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수십 명의 고위 장교들이 뿜어내는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사단의 모든 여단장 준장, 대령과 연대장 대령, 그리고 각 참모부의 처장 대령들이 전투복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밤중에 긴급 소집 명령을 받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달려온 터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부임 첫날 야간 소집이라니. 들었나? 12연대 박 대령이 방금 보직 해임됐다더군. 뭐? 박문배 대령이? 왜? 몰라. 12연대 작전과장 마동철이 헌병대에 구속됐다는 소문도 있어. 신임 사단장이 여자라더니 오자마자 칼을 빼든 모양이야. 쉿. 조용히 해. 들어오신다. 지휘통제실 정면의 거대한 상황판, 대한민국 북부 전선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전술지도가 꺼졌다. 그리고 실내의 모든 조명이 가장 밝게 켜졌다. 전체 차렷. 부사단장 김진수 대령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강설인 소장이 지휘봉 하나만을 든 채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수십 명의 남성 장교들, 그들 대부분은 강설인보다 나이가 많거나 짬군 경력이 훨씬 긴 선배들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의심,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경례, 충, 성. 지하 벙커가 떠나갈 듯한 경례 소리에도 강설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에 서서 이 부대의 핵심 권력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응시했다. 그 시선은 날카롭고 차가워서 몇몇 대령들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편히 앉아. 낮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으며 내는 의자 소리가 잦아들자 지독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제77 보병사단장 소장 강설인이다. 그녀는 불필요한 서두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이 자리는 취임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이 칠성 부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 여러분을 소집했다.
장교들이 술렁였다. 비상사태? 적 도발인가? 적의 도발은 없다. 내가 말하는 비상사태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강서린이 지휘봉으로 뒤쪽의 스크린을 가리켰다. 전술 지도 대신 조금 전 마동철과 박기훈을 신문했던 바로 그 감찰 자료들이 화면 가득 떠올랐다. 12연대 작전과장 마동철 소령, 군용 유류 횡령 내역. 12연대 3대대 박기훈 대위, 병사 피복 불법 반출 및 판매. DMZ 시큐리티 컨설팅, 유령 회사 자금 흐름도. 벙커 안의 공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졌다. 오늘 나는 이 부대의 작전과장 1명과 중대장 1명을 구속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직속 상관인 12연대장 박문배 대령을 지휘 태만 및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했다. 박문배 대령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보였다. 모두가 침을 삼켰다. 부임 첫날 연대장을 날려버린 사단장. 그녀는 정상이 아니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싶을 거다. 고작 소령 하나 대위 하나 잡자고 이 난리를 피우나 싶겠지. 강서린이 단상에서 내려와 장교들 사이의 통로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투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렸다. 하지만 나는 안다. 마동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한 대령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군수참모부의 수장, 군수처장 오정식 대령이었다. 오 대령. 네. 대령 오정식. 오 대령이 벌떡 일어섰다. 마동철이 빼돌린 유류가 매달 수백 리터다. 연대 작전과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지. 사단 군수처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닌가? 오정식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단장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고? 강서린은 비웃음조차 짓지 않았다. 그녀는 지휘봉으로 오 대령의 가슴을 툭 쳤다. 지난달 자네 아들 이름으로 강남에 오피스텔 한 채가 계약됐더군. 축하해. 자네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텐데. 마동철이 거래하던 그 주유소 사장이 같은 날 자네 아내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한 건 우연인가? 오정식 대령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헌병. 강서린의 외침에 벙커 뒤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 2명이 달려왔다. 군수처장 오정식 대령을 뇌물수수 및 군용물 횡령 공모 혐의로 당장 체포한다. 끌어내. 사단장님. 억울합니다. 사단장님. 오 대령이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무기력하게 끌려나갔다. 벙커 안의 모든 지휘관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숙청극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강서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사람을 향해 걸어갔다. 여러분, 내가 오늘 점심에 칠성회관에서 겪은 일을 말해주지. 그녀는 마동철과 박기훈이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들, 커피나 타오라고 했던 일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내가 여자라서 혹은 계급장이 없어서 그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의 시선이 이번에는 인사처장 대령과 포병 여단장 준장에게 향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여군 장교들에게 행정 업무나 하라, 전투부대는 여자가 올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했을 뿐이다. 상대를 힘으로 찍어 누르고 약자는 조롱하며 그것을 군기라고 착각하는 썩어 빠진 문화.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녀는 단상으로 돌아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이 칠성부대는 최전방이다. 우리는 적과 싸우기 위해 여기 존재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적이 아니라 아군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다. 병사들의 밥을 훔치고 부하의 피복을 훔치고 부하의 인격을 모독했다. 이것은 부패다.
그리고 부패한 군대는 전투에서 반드시 패배한다. 나는 패배하는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강서린 사단장 지휘방침 1호라는 글자가 떴다. 하나.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준비 태세 확립. 하나. 부정부패 척결 및 신상필벌의 원칙 구현. 하나. 상호 존중과 배려의 병영 문화 창달. 아주 간단하다. 강서린이 말했다. 첫째, 전투 준비 외의 모든 불필요한 행정, 보여주기식 훈련, 지휘관 의전, 오늘부로 전부 금지한다. 나는 커피 심부름이나 받으러 여기에 온 게 아니다. 둘째, 내가 오늘 오정식 대령과 마동철 소령을 잘라낸 것처럼 이 시간부로 부대 내 모든 부패 행위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비는 없다. 셋째, 상호 존중. 계급이 낮다고 혹은 여자라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는 이적 행위로 간주한다. 우리의 동료를 모욕하는 자는 적과 같다. 그녀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나 호기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공포와 경악만이 남아 있었다. 여러분에게 24시간을 주겠다. 강서린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내일 이 시까지 각 지휘관은 본인의 부대 내에 존재하는 마동철과 오정식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패가 존재하는지 스스로 파악해서 보고하라. 그녀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살기가 실렸다. 만약 여러분이 보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찾아낼 경우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공범으로 처리될 것이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라. 오늘 회의는 끝났다. 나가서 여러분의 부대에 기생하는 암덩어리들을 도려낼 준비를 해라. 해산. 지휘관들은 마치 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들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벙커를 빠져나갔다. 강원도 화천의 칠성부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썩었다고 알려진 부대 중 하나였던 이곳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 숙청이 시작된 밤이었다. 그리고 그 시각 벙커 밖 지상의 연병장에서는 박기훈 대위가 완전 군장 2개를 맨 채 진흙탕 바닥을 기고 있었고, 사령부 외곽에서는 마동철 소령이 커피가 든 보온병을 들고 다음 초소를 향해 절뚝거리며 뛰고 있었다. 지옥 같은 밤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다. 그날 밤 강서린이 전 지휘관들을 지하 벙커에 가두고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던 그 시각, 사령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855에 짙은 물 한 개가 감싸고 있는 선녀탕 군인 휴양소. 그곳은 사단 내에서도 최고 위급 장교들만이 비밀리에 이용하는 은밀한 아지트였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별채, 칠성실 내부는 자욱한 시가 연기로 한치 앞을 보기 어려웠다. 값비싼 양주 냄새와 방금 보직 해임당한 12연대장 박문배 대령의 분노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런 젠장할, 그 미친년이 감히 나를, 내가 이 부대에서 보낸 세월이 몇 년인데. 박문배 대령이 술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박 대령, 진정하게. 지금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있던 포병 여단장 황경석 준장이 낮게 의졸였다. 그는 이 부대의 실질적인 선임이자 육군 내 사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의 옆에는 인사처장 조관식 대령이 안경을 닦으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마동철과 오정식이 속해 있던 칠성부대 부패의 몸통이었다. 황경석 준장은 시가를 깊게 빨아들인 뒤 연기를 내뿜었다. 예상보다 칼날이 날카로워. 부임 첫날에 마동철과 오정식을 쳤다는 건 그냥 온 게 아니란 소리지. 위에서 파일을 들고 왔어. 조관식 대령이 안경을 다시 쓰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제가 확인해 보니 강설이는 육군 본부 감찰실을 거치지 않고 참모총장 직속 특별전략팀 소속이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좌천이 아니라 특명을 받고 온 겁니다. 이 부대를 통째로 뒤집어 엎으라는 특명. 박문배 대령이 헛웃음을 쳤다. 그래서 계급장 떼고 식당에서 연극이나 했다? 그게 장군이야? 어디서 놀던 기생이지. 박 대령. 황경석 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적을 얕보지 마. 그 여자가 식당에서 한 짓은 연극이 아니야. 선전포고지. 가장 오만하고 멍청한 놈을 골라 본보기로 목을 쳤고 그 피를 우리 모두에게 뿌린 거야. 이 시까지 자수하라고. 웃기지도 않아. 그건 우리에게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자고 던지는 미끼야. 조관식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감입니다. 지금 벙커에 모인 지휘관들 중 절반은 공포에 질려 자기 부하들을 제물로 바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황경석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파로호를 바라보았다. 그래. 우리는 다르지. 우리는 이 칠성부대의 주인이었어. 저 여자는 굴러온 돌이야. 돌은 쪼개버리면 그만이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문배 대령이 기대로 눈을 빛냈다. 두 가지로 간다. 황 준장이 손가락 두 개를 폈다. 첫째, 조 대령. 자네는 인사처장이야. 자네 손에 이 부대 모든 장병의 인사 파일이 있어. 강설인 그년의 파일도 뒤져. 여자 몸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분명히 깨끗하지만은 않을 거야. 후원자가 있겠지. 스캔들이든 약점이든 뭔지 하나라도 찾아내. 없으면 만들어. 조관식 대령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명심하겠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대 내 여군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둘째. 황 준장이 박문배 대령을 바라봤다. 우리가 가진 힘을 보여줘야지. 그 여자는 지금 자기가 이 부대를 장악했다고 착각하고 있어. 하지만 이 부대의 혈관과 신경은 다 우리 사람들이야. 그가 술잔을 들었다. 내일부터 사단장의 모든 지시를 합법적으로 마비시킨다. 마비. 말입니까? 그래. 소극적 저항이다. 사단장이 훈련을 지시하면 장비가 노후화되어 불가능하다고 보고해. 보급을 지시하면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지연된다고 해. 인사 이동을 명령하면 해당 인원이 긴급 환자라 불가능하다고 해. 황경석 준장의 눈이 번뜩였다. 모든 것을 절차대로 규정대로 하지만 가장 느리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사단장은 명령만 내릴 뿐 실행은 우리가 한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사단장은 눈뜬 장님, 팔다리 잘린 허수아비가 되는 거야. 전 부대가 마비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지휘관인 강설인이지. 부임하자마자 부대를 혼란에 빠뜨린 무능한 지휘관. 위에서도 그년을 감당하지 못할 게다. 박문배 대령의 얼굴이 환해졌다. 과연 장군님이십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황경석이 조관식 대령을 바라봤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그 여자가 감당 못할 사고가 하나 터져줘야지. 규정과 절차만 따지다가 대응 못할. 그런 대형 사고 말이야. 조관식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군수처장 오대령이 잡혀가면서 물자 창고 쪽 라인이 비었습니다. 그쪽이라면 사고를 위장하기가. 좋아. 준비해. 황경석 준장이 술잔을 높이 들었다. 강설인.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고. 여긴 내가 놀 물이 아니야. 칠성부대는 우리의 것이다. 세 남자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파로오에 짙은 물안개 속으로 섬뜩하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여자 장군이 아니라
수십 년간 군 내부의 더러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전사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4시. 전 지휘관들이 공포에 질려 벙커를 빠져나가고 황경석 일당이 반격의 음모를 꾸미던 그 시각. 강설이는 집무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단장님 관사로 가셔서 윤대위 지프차 대기시켜. 예. 하지만 꼬박 밤을 새셨습니다. 전쟁은 밤낮을 가리지 않아. 그리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야. 벙커에서 겁먹은 얼굴들을 봤겠지. 그들은 지금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거야. 꼬리를 자르거나 나를 물거나. 나는 그들이 나를 물기를 기다릴 수 없어. 내가 먼저 그들의 숨통을 찾아낼 거다. 강설인의 눈은 피로 대신 형형한 기백으로 불타고 있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가장 높고 가장 위험한 곳. 우리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 GOP 1반전초 철책선으로 간다. 20분 뒤 사단장 마크가 없는 일반 전투 지프로 갈아탄 강설이는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 비무장지대 DMZ 남방한계선 철책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부사단장 김진수 대령과 윤성훈 대위만이 그녀를 수행했다. 어둠이 옅어지고 푸른 여명이 밝아오는 시각. 지프차가 험준한 산악지형의 GOP 소초 앞에 멈췄다. 충성. 소초장 중위 이한결. 전방 이상 무. 갓 임관한 지 1년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소초장이 튀어나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는 사단장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이 새벽에 나타나자 극도로 긴장한 모습이었다. 보고는 됐다. 소초장. 강설이는 경례를 받고 지프에서 내렸다. 그녀는 소초장이 내민 방탄모를 받아 쓰는 대신 자신의 전투모를 고쳐 썼다. 내 소초원들 지금 철책 근무 중이겠지. 아침 식사는 했나? 아직 식사 시간 전입니다. 근무 교대 후 식사 예정입니다. 그래. 그럼 지금 너희 생활관에서 가장 오래된 전투와 한 켤레만 가져와 봐. 예. 전투. 화말입니까? 이한결 중위는 당황했지만 즉시 생활관으로 뛰어들어가 가장 낡아 보이는 전투와 한 켤레를 들고 왔다. 밑창이 거의 다 닳아 맨들맨들했고 가죽은 갈라져 있었다. 강설이는 그 전투화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다. 이게 언제 보급된 거지? 작년 초에 보급된 물품입니다. 병사들이 험하게 쉰다 보니. 험하게? 아니. 강설인이 전투화 밑창을 이중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건 불량품이야. 혹은 재생품이거나. 이 정도 마모도는 정상적인 군화에서 나올 수 없어. 내 병사들이 이 신발을 신고 매일 수십 킬로미터의 철책을 걷고 있었다는 건가? 자네, 이런 문제를 상급부대에 보고했나? 했습니다. 매달 건의했지만 군수처에서는 항상 재고 부족 혹은 예산 동결이라는 답변만. 강설이는 눈을 감았다. 어젯밤 체포된 오정식 대령과 그 일당들이 병사들의 전투화까지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는 증거였다. 부사단장. 예, 사단장님. 당장 전 부대 전투 물자, 특히 병사 개인 보급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해. 오늘 밤까지 나한테 보고해. 단 하나라도 장부와 다른 게 발견되면 해당 부대 군수 담당관은 오정식이랑 같은 방을 쓰게 될 거야. 알겠습니다. 강설인이 이한결 중위에게 전투화를 돌려주었다. 소초장. 오늘은 내가 너희 소초원들 아침 배식을 직접 하겠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너희와 같이 하겠어. 당장 추진해. 네. 알겠습니다. 이한결 중위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스쳤다. 사단장이 그것도 부임 첫날 최전방 소초에서 병사들과 겸상을 하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때였다. 타타타탕, 탕, 탕. 고요한 새벽에 DMZ를 찢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북쪽이 아니었다. 남쪽 방금 그들이 올라온 산기슭 방향이었다. 전원 대피, 적 포격. 아니, 총성입니다. 이한결 중위가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강서린을 엄폐물 뒤로 밀려 했다. 하지만 강서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총성이 들려온 방향을 노려보며 그 누구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3발 그리고 2발. 자동 소총이다. 우리 측 확이야. 위치는 3번 초소 방향 700m 지점. 적 도발이 아니다. 내부에서 터진 사고다. 그녀는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북극성 여기는 7성. 3번 GOP 소초 인근 총성 발생. 적 도발 징후 없음. 5분 대기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고 의무 헬기 대기시켜. 윤대위, 자네는 나와 함께 현장으로 간다. 부사단장, 자네는 소초에 남아 상황실을 장악하고 전방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명령이다. 움직여. 강서리는 방탄모를 집어쓰고 이한결 중위의 K2 소총을 뺏어들었다. 그리고는 총알이 날아온 방향을 향해 가장 먼저 산비탈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분 뒤 가파른 비탈을 달려 도착한 현장은 참혹했다. 3번 초소로 향하는 보급로의 굽은 길목이었다. 2명의 병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한 명은 어깨에 총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복부에 총을 맞고 미동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갓 20살이 넘어 보이는 일병 하나가 총을 든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에이, 이게 무슨... 5분 대기조가 도착해 부상자들을 수습하는 동안 강서리는 총을 든 일병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공포로 풀려 있었다. 정신 차려 병사.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그런 게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서 너무 놀라서 총을 쐈는데 그런데 박 상병님이랑 김 병장님이 강서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멧돼지 오인 사격. 최전방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사고였다. 하지만 하필 지금 내가 이곳에 온 이 순간에 그녀의 머릿속에 어젯밤 황경석 준장의 교활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여자가 감당 못할 사고. 강서리는 떨고 있는 일병의 총기를 안전 조치하며 물었다. 이름이 뭔가? 에이, 이병. 아니 일병. 조민기. 강서린이 그 이름을 은조렸다. 그리고 그녀의 뇌리에 번개가 쳤다. 조관식. 인사처장. 황경석의 오른팔. 설마. 윤대위. 당장 이 병사의 신상명세를 확인해. 가족관계. 특히 인사처장 조관식 대령과의 관계를. 윤성훈 대위가 즉시 태블릿을 꺼내 조회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단장님. 조민기 일병. 아버지가 인사처장 조관식 대령의 사촌 동생입니다. 강서리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사고였다. 자신이 최전방을 방문할 것을 예측하지는 못했겠지만 이 총기 사고는 오늘 터지도록 예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부임 첫날부터 총기 사망 사고 발생. 지휘관에게는 치명적인 오점이다. 황경석과 조관식이 자신을 압박하고 이 부대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벌인 짓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젊은 병사 2명의 목숨을 제물로 바쳤다. 강서린의 입에서 얼음 같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조민기 일병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똑바로 서. 조민기 일병.
넌 지금부터 살인 용의자다. 그리고 내 배후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무전기를 다시 들었다. 북극성. 여기는 칠성. 현 시간부로 칠성부대 전역에 위기 등급 알파를 발령한다. 헌병대장은 즉시 헬기를 타고 3번 초소로 이동, 본 사건을 총기 사고가 아닌 상관 살해 미수 및 계획 살인 혐의로 직접 수사한다. 그리고 그녀는 부사단장에게 명령했다. 김대령. 지금 즉시 포병여단장 황경석 준장, 인사처장 조관식 대령. 두 사람을 내 집무실로 소환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 붙여. 내가 지금 괴물들을 잡으러 내려간다. 칠성부대 사령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했다. 부임 첫날 새벽에 최전방 GOP에서 총기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만으로도 사단장에게는 치명타였다. 그러나 강설인의 대응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획살인이라는 초유의 혐의를 적용해 헌병대 수사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오전 9시. 사단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포병여단장 황경석 준장과 인사처장 조관식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불려왔는지 짐작조차 못한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신임 사단장께서 부임 첫날부터 큰일을 겪으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GOP 총기 사고라니 유감입니다. 황경석 준장이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척 그녀의 무능을 비웃었다. 강설이는 헬기를 타고 복귀한 직후였다. 전투복에는 아직 현장의 흙먼지와 화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유감이라고 했나 황 장군. 그렇습니다. 지휘 부담이 크실 테니 저희가 도울 일이 있다면. 그래. 도울 일이 있지. 강설인이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그들 앞으로 밀었다. 조민기 일병의 신상 명세서였다. 조관식 대령. 자네 사촌 동생의 아들이더군. 조 대령의 안경알이 순간 빛났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네. 먼 친척입니다만 군에 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인사처장이라고는 하나 사사로운 연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일부러 GOP 소총수로 보냈나? 자네 권력이면 행정병이나 운전병으로 빼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최전방에서 복무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이라 생각. 닥쳐. 강설인의 목소리에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갔다. 조민기 일병. 자백했어. 황경석과 조관식의 눈동자가 동시에 격렬하게 흔들렸다. 어젯밤 자네가 조민기 일병에게 특별 휴가를 약속하며 전화를 했더군. 내일 아침 멧돼지가 나타나면 겁먹고 쏴도 된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작은아버지가 막아줄 거다. 라고. 거짓말입니다. 그 병사가 살기 위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조관식 대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증거 있나? 증거 가져와. 물론이지. 강설인이 책상 위 스피커폰의 버튼을 눌렀다. 헌병대 수사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민기 일병의 통화 내역 확인 결과 어제 23시 14분 발신자 작은아버지, 즉 조관식 대령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하는 통화 기록 1분 30초 확인됨. 조관식 대령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황 장군. 자네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지. 조 대령은 그 사고를 기획했고 강설인이 황경석을 노려보았다. 자네들은 고작 나를 흔들기 위해 병사 2명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버렸어. 이게 자네들이 말하는 군인 정신인가? 사단장, 말 조심해. 내가 비록 황경석이 준장 계급장을 앞세워 고함을 치려던 순간이었다. 위잉. 사령부 전체에 찢어지는 듯한 화재 경보가 울렸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윤성훈 대위가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B구역. B구역 탄약고입니다. 화재 발생. 지금. 연쇄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뭐라고? 강설이는 창밖을 보았다. 사령부 서쪽 언덕 핵심 탄약고가 모여있는 B구역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황경석과 조관식의 얼굴에 스친 것은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공했다는 확신과 비열한 미소였다. 조민기 일병의 총기 사고는 미끼였다. 진짜 사고는 바로 이것이었다. 사단장님. 어서 대피를. 이런 젠장할. 강설이는 욕설을 내뱉으며 즉시 지휘통제실로 달려갔다. 탄약고 연쇄 폭발. 이것은 GOP 총기 사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재앙이었다. 사단의 전투력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인근 화천 읍내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소방대, 화학대, 공병대 전부 B구역으로 투입해 당장 화재를 진압하고 폭발을 저지해. 강설인이 지휘통제실에서 고함을 지르며 상황을 수습하는 동안 황경석과 조관식은 혼란을 틈타 사단장실을 빠져나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성공했습니다, 장군님. 탄약고라니. 전연 이제 끝났습니다. 오정식이 잡혀가기 전에 심어둔 씨앗이 이제야 터졌군. 좋아. 이제 저 불길이 전연을 삼킬 거야.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폭발음이 화천 시내까지 울려 퍼졌다. 강설이는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 진압을 직접 지휘했다. 그녀의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였고 전투복은 땀과 소방수로 흠뻑 젖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길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왜 방화벽이 작동하지 않았지? 그리고 저 발화지점. 탄약고가 아니라 바로 옆 공병대 자재 창고야. 그녀는 화재 속에서 진실을 보았다. 이것은 탄약고를 노린 폭발이 아니라 탄약고 옆 창고를 태워 증거를 인멸하려는 방화였다. 마동철과 오정식이 빼돌린 수많은 군수 물자, 불법으로 반출한 자재들의 장부와 기록이 보관된 창고였다. 이 개자식들이. 불길은 3시간 만에 겨우 잡혔다. 가장 중요한 탄약고는 지켜냈지만 자재 창고는 전소했다. 황경석과 조관식은 자신들의 부패 증거가 모두 사라졌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다시 새벽 2시. 지하 벙커에 어제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휘관들은 어제 강설인이 내린 24시간 자수 시한을 지키기 위해 모였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탄약고 화재에 쏠려 있었다. 저 사단장은 이제 끝났다고 육군 본부에 불려가 징계를 받고 쫓겨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황경석 준장과 조관식 대령은 당당하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원 차렷. 검댕이 묻은 전투복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강설인이 단상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어제 내가 여러분에게 24시간을 주었다. 부대의 암덩어리를 스스로 도려낼 기회였지. 그녀는 지휘관들이 제출한 보고서 뭉치를 단상 위로 집어 던졌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출한 건 고작 PX에서 빵 훔친 병사, 근무 시간에 졸던 하사 따위의 쓰레기 보고서뿐이야. 아직도 내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됐나? 그녀가 황경석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어떤 자들은 내가 준 기회를 반격의 기회로 착각했더군. 강설인이 스크린을 켰다. 그곳에는 불에 탄 자재 창고의 모습이 떠올랐다. 오늘 화재가 났지. 모두가 내 지휘 책임을 거론하며 비웃었을 거야. 하지만 말이다가 황 장군. 스크린이 바뀌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불타기 전 자재 창고 내부를 찍은 영상이었다. 그 창고, 내가 어제 오정식 대령을 체포한 직후에 이미 모든 장부와 물자 리스트를 백업해 두었다. 그리고 이것.
화면에는 방화범이 창고에 불을 지르는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됐다. 비록 얼굴은 가렸지만 그가 타고 온 차량 번호판이 정확히 찍혀 있었다. 포병여단 사령부 소속 황경석 장군의 전용 지프 차량이더군. 벙커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조관식 대령. GOP 총기 사고 현장 사진이 떴다. 자네가 살인을 교사한 그 총알. 내가 직접 회수했다. 그리고 자네가 조민기 일병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실수해도 괜찮다. 불발탄이라고 보고해라. 우리 헌병대가 다 복원해냈어. 황경석과 조관식은 이제 아무런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그들은 유령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두 사람. 나를 시험했나? 좋아. 시험 결과는 합격이다. 반역죄로. 강설인이 헌병대에게 손짓했다. 황경석 준장, 조관식 대령을 상관 살해교사, 군용물 방화, 국가 반란 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서 체포한다. 사단장, 내가 감히 날 건드리고 무사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황경석이 발악했지만 헌병들은 그의 입을 틀어막고 준장 계급장을 뜯어낸 뒤 그를 개처럼 끌어냈다. 조관식 대령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지하 벙커는 절반이 비어버렸다. 남은 지휘관들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강설이는 그들을 둘러보았다. 마동철, 오정식, 박문배, 황경석, 조관식. 이 부대의 머리와 몸통을 내가 잘라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벙커를 울렸다. 이제 손발이 남았군. 여러분들 말이야. 기회는 끝났어. 내일부터 내가 직접 여러분의 손발을 하나하나 검사할 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때라도 묻어 있다면. 강설인이 지휘봉으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들과 같은 방을 쓰게 될 거야. 이 칠성 부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강한 부대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임무다. 해산. 지휘관들은 도살장에서 풀려난 짐승들처럼 비틀거리며 벙커를 빠져나갔다. 강설이는 텅 빈 벙커에 홀로 남아 승리의 피로감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진짜 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황경석이 말한 내 뒤에 있는 사람. 그 진짜 몸통과의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칠성부대의 피해 숙청이 몰아친 다음 날 새벽 사단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다. 사단장이 부임한 지 불과 48시간 만에 부대의 핵심 지휘 라인이었던 포병여단장, 인사처장, 군수처장 그리고 주력 현대장이 모조리 체포되거나 보직 해임되었다. 칠성부대 창설 이래 초유의 사태였다. 남아있는 지휘관들은 공포에 질렸다. 어젯밤 강설인이 벙커에서 선포한 전면 조사는 빈말이 아니었다. 새벽 4시부터 강설인의 직속 부관인 윤성훈 대위가 이끄는 특별감찰팀이 각 부대를 급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부나 서류 따위를 보지 않았다. 전투화 전수조사. 미창 마모도 30% 이상인 전투화 전부 이 자리에 가져와. 생활관 침상 및 관물대 위 먼지 상태 확인. 이게 병사들이 사는 곳인가 돼지우리인가. 취사장으로 가. 오늘 아침 배식 메뉴 정량대로 배식되는지 내가 직접 저울로 달아보겠다. 강설이는 서류상의 부패가 아니라 병사들의 삶에 직접 와닿는 부패의 결과물을 역으로 추적했다. 사단장님, 육군 본부 규정상 이 정도의 먼지는. 한 대대장이 감히 항의하려 했지만 강설이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규정? 어제부로 이 부대의 유일한 규정은 나 강설인이다. 자네는 부하들 관물대에 쌓인 먼지만큼이나 머릿속에 관행이라는 먼지가 가득 끼었군. 윤대위. 예, 사단장님. 저자 당장 보직 해임해. 오늘부로 사단 사령부 연병장 관리 장교로 임명한다. 연병장 풀 한 폭이라도 규정 외의 것이 자라나면 그땐 저녁이다. 사단장님.
비명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모두가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까봐 숨을 죽였다. 강설인의 방식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부패한 손발을 잘라내는 동시에 지휘 공백을 즉각 메웠다. 그리고 그 방식은 칠성부대 전체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어제 총기 사고가 발생했던 최전방 소초 3번 소초로 향했다. 그곳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현장을 수습하고 병사들을 다독이고 있던 소초장 이한결 중위를 불렀다. 이한결 중위. 네. 중위 이한결. 어젯밤 총기 사고로 부하를 잃었다. 그런데도 도망치지 않고 현장을 지켰더군. 심지어 조관식 대령의 회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들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 당연한 것을 하는 놈이 이 부대에 없더군. 강서에라이에는 이한결 중위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자네 대위 진급 심사에서 2번 누락됐더군. 이유가 뭔가? 황경석 장군님. 아니, 황경석 전 여단장의 훈련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보여주기식 포격 훈련은 실전에서 됐다. 이유를 들으려는 게 아니다. 강설이는 그 자리에서 무전기를 들었다. 사령부 전체망이었다. 전부대에 알린다. 현 시간부로 3번 소초장 이한결 중위를 대위로 특별 진급시킨다. 동시에 어제 공석이 된 제12보병 연대장, 그 자리에 이한결 대위를 연대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다. 무전기 너머 그리고 이한결 중위 본인도 이 명령을 이해하는데 수십 초가 걸렸다. 사단장님, 제가 연대장 말입니까? 저는 고작 대위가 그것도 방금 대위가 된 장교가 수천 명을 지휘하는 대령급 보직인 연대장을 맡는다. 그것은 군대의 위계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혁명과도 같은 인사였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자네는 부하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준장에게도 덤볐다고 들었다. 그런데 고작 연대장 직무대리 하나를 맡는 게 두려운가? 이한결의 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공포와 망설임을 누르고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건 경례를 붙였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명령. 받들겠습니다. 좋아. 자네에게 연대장 계급장 대신 내 신임을 주지. 가서 자네가 생각하는 진짜 군대를 만들어봐. 황경석의 찌꺼기들 모두 쓸어버려. 강설이는 그렇게 썩은 가지를 쳐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직접 확인한 건강한 새싹을 심었다. 공병대대에는 규정을 어기고 병사들에게 사제 전투화를 사비로 지급했던 중대장을 대대장 직무대리로 앉혔다. 보급대대에는 군수처의 횡령장부를 몰래 기록하고 있던 하사를 원사로 특별 진급시켜 보급관으로 임명했다. 칠성부대는 완벽한 혼돈에 빠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혼돈은 죽음이 아닌 탄생의 혼돈이었다. 낡은 위계 질서에 눌려있던 젊고 유능한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날 밤, 강설이는 거의 사흘 만에 집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때 사령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붉은색 직통 전화가 울렸다. 사단장에게 걸려오는 전화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전화였다. 윤성훈 대위가 긴장된 목소리로 그녀를 깨웠다. 사단장님 춘천입니다. 군단장님이십니다. 강설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드디어 왔다. 황경석이 말했던 내 뒤의 사람. 이 부패의 정점이자 자신의 직속 상관인 제2군단장, 중장 윤태식. 강설이는 수화기를 들었다. 피로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소장 강설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기름지고 부드럽지만 뱀의 혀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강 소장. 잠을 깨웠나.
이야기는 많이 들었네. 아주 화끈하게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고. 군단장님, 용건을 말씀하십시오. 하하, 성격도 급하긴. 좋아. 내가 강 소장을 아끼는 마음에 직접 얼굴 보고 격려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 목소리는 격려가 아니었다. 명백한 소환이었다. 내일 오전 10시. 춘천에 있는 내 집무실로 오게. 사단 운영에 대해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가 좀 많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윤태식 중장이 말을 끊었다. 혼자 오게. 자네가 새로 뽑은 그 애송이들 말고 부사단장도 떼어놓고 와. 이건 우리 둘만의 이야기니까. 전화가 끊겼다. 강설이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윤대위. 예, 사단장님. 내일 내가 춘천으로 간 사이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이한결 대위에게 전해. 여우굴에 들어가니 늑대 무리가 진지를 급습할 수 있다. 대비하라고. 그녀는 직감했다. 내일 춘천에서 벌어질 일은 칠성회관에서의 망신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녀의 군 생활 전체를 건 진짜 전쟁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강설이는 약속대로 홀로 지프에 올랐다. 화천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벗어나 춘천 시내로 향하는 길 의야모의 고요한 물결이 창밖을 스쳤다. 하지만 그 풍경과 달리 강설인의 머릿속은 복잡한 전술 지도로 가득 차 있었다. 군단장 윤태식 중장. 육군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파벌의 수장이자 춘천의 독사로 불리는 자였다. 그는 자신의 구역인 강원도 전방 군단을 20년 가까이 자신의 왕국처럼 지배해왔다. 황경석이나 오정식은 그 독사의 동리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는 나를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길들이려 하겠지. 아니면 부러뜨리거나. 오전 10시 정각. 춘천 봉이산 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이 군단 사령부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위압적인 군단장실 문이 열렸다. 오, 어서 와. 강 소장. 윤태식 중장은 강설인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군복이 아닌 고급스러운 등산복 차림이었고 날카롭기보다는 인자한 시골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방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진한 난초 향이 퍼졌다. 차 한잔하게. 내가 직접 기른 출란으로 만든 차야. 마음이 편안해질 걸세. 그가 직접 찻잔을 내밀었다. 강설이는 경례를 붙이고 찻잔을 받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군단장님, 부르신 용건을 듣고 싶습니다. 하, 여전하군 강 소장. 그래, 그 불같은 성미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참모 총장께 자네를 추천한 걸세. 강설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자신이 추천했다? 놀란 모양이군. 그래. 내가 자네를 이 자리에 앉혔어. 왜 그랬을 것 같나? 윤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대가 변했잖나. 여군 사단장이라는 상징성. 언론에서 얼마나 좋아해. 정치권에서도 반기고. 그림이 좋지. 나는 그런 그림이 필요했네. 낡은 군대에 새바람이 분다는 그런 멋진 그림.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인자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파충류처럼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자네는 그림을 망쳤어. 그것도 아주 요란하게. 군단장님, 저는 그림을 그리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왔습니다. 부패한 군대는 전쟁? 이긴다. 윤태식이 코웃음을 쳤다. 강 소장, 진짜 전쟁은 철책선 너머에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여기 이 방에서 하는 걸세. 예산, 진급, 보직. 이게 전쟁이야. 그리고 자네는 내 전쟁터 한복판에 불을 질렀어.
내 사람들 황경석, 오정식. 그들은 지난 10년간 이 춘천의 안정을 위해 헌신한 내 수족이었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만. 윤태식의 고함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설인. 자네가 여자인데다 별까지 달았다고 해서 이 판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 자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내가 만든 땅이야. 자네가 마시는 공기도 내가 허락한 거고.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던졌다. 자네 부친 강준혁 예비역 원사. 지금 폐암 말기라고 들었네. 서울 국군수도병원 특실에 입원해 계시지.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강설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자네 여동생. 태봉 인더스트리라는 작은 방산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더군. 공교롭게도 그 회사가 우리 군단의 야간 투시경을 납품하고 있지. 황경석과 마동철이 엮여 있던 바로 그 유령 회사의 실체였다. 군단장. 당신이. 그래. 내가 자네 동생을 그곳에 꽂아줬어. 자네가 사단장이 되기 직전에. 선물이었지. 자네 가족의 생계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작은 신호. 그것은 회유이자 완벽한 협박이었다. 강 소장. 선택은 간단해. 윤태식이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총기 사고와 화재는 자네의 과도한 개혁이 부른 부작용이라고 내가 위쪽에 보고하지. 자네는 책임을 지고 연구보직으로 물러나. 그럼 자네 부친은 최고의 치료를 받을 거고 자네 동생은 계속 일할 수 있겠지. 아니면. 그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아졌다. 자네는 오늘부로 지휘 능력 부족과 친인척 비리 연루 혐의로 불명예 전역하게 될 걸세. 자네가 그토록 혐오하던 부패 군인의 딱지가 붙어서 말이야. 자네 동생은 당장 해고되고 태봉 인더스트리는 세무조사를 받겠지. 부친의 병실도. 장담 못하네. 강설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겪었던 그 어떤 모욕보다 더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장님? 강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공허함만 남아 있었다. 군단장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윤태식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독사가 사냥감을 집어삼킨 순간이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강 소장. 역시 똑똑해. 그럼 당장 사단으로 복귀해서. 그때였다. 윤태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설인이 찻잔을 든 손으로 책상 위 붓통을 실수로 쳤다. 붓과 벼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이런 777 못하게. 윤태식이 허리를 숙여 벼루를 줍는 바로 그 순간. 강설인의 공허했던 눈빛이 야수의 눈빛으로 돌변했다. 그녀는 찻잔을 든 손목에 숨기고 있던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녹음 장치의 버튼을 정확히 눌렀다. 그리고 동시에 반대쪽 손으로 찻잔 받침 밑에 붙어있던 초소형 발신 장치의 긴급 신호를 작동시켰다. 실수로 부통을 친 것은 윤태식의 시선을 피하고 녹음 종료와 긴급 신호를 동시에 보내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아, 괜찮네. 비싼 건 아니니까. 자, 이제 돌아가서. 윤태식이 허리를 펴고 다시 말을 이어가려던 찰나. 쾅, 쾅, 쾅. 군단장실의 육중한 문을 누군가 부술듯이 두드렸다. 누구야? 감히.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윤태식의 비서실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군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육군 본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육군 중앙수사단구 헌병대 요원들과 강서린이 부임하기 직전까지 몸담았던 참모총장 직속 특별전략팀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강서린이 유일하게 믿었던 부하 윤성훈 대위가 서 있었다. 사단장님, 이게 대체... 윤태식은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서린을 바라보았다. 강서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전투복 가슴 주머니에서 협박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된 두 번째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부통에서 회수한 것은 미끼였다. 군단장님, 당신이 이 방에서 전쟁을 한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가장 기본적인 전술 원칙을 잊었습니다. 그녀가 윤태식의 귓가에 속삭였다. 적진에 들어갈 땐 절대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 그녀는 혼자 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이 모든 함정을 예상했다. 그녀가 춘천으로 오는 동안 윤성훈 대위와 특별전략팀은 그녀가 보낸 긴급 신호를 받아 군단 사령부를 포위하고 있었다. 윤태식 중장, 특별전략팀장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다. 당신을 직권 남용, 뇌물수수, 상관 협박 및 군사 반란 예비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에이, 인연이. 내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윤태식이 발악했지만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3개는 무력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윤태식이 끌려나가며 강서린을 향해 악귀처럼 소리쳤다. 이겼다고 생각하나? 강서린, 내가 보낸 선물이 지금쯤 내 사단을 찢어발기고 있을 거다. 내 놈들이 가장 약한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서린의 무전기에서 이한결 대위의 절박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사단장님,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군단 검열단이 들이닥쳤습니다. 전부대 즉각 전투준비태세 검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윤태식의 함정은 이중이었다. 자신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한 사단 전체를 마비시킬 최후의 카드가 발동된 것이다. 윤태식이 체포된 춘천 군단장실은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강서린은 단 1초도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태식의 마지막 발악 군단 전투준비태세 검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감찰이 아니었다. 숙청이었다. 윤태식의 수족들이 강서린이 새로 임명한 젊은 지휘관들을 합법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든 것이다. 부대의 머리가 잘린 지금 칠성부대는 지휘체계가 완벽히 복구되지 않은 가장 취약한 상태였다. 윤대위, 헬기 띄워. 지금 당장 화천으로 복귀한다. 사단장님. 하지만 검열단은 그들이 이한결을 잡아먹기 전에 도착해야 해. 강서린이 헬기에 오르는 순간 칠성부대 연병장에는 이미 군단 소속의 붉은색 완장을 찬 검열단 수십 명이 도열해 있었다. 검열단장인 문학승 대령은 윤태식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로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였다. 그는 공포에 질린 이한결 대위 직무대리 연대장을 노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이게 신임 연대장이라고. 하. 계급장이 대위. 장난하나. 사단장이 미쳤거나 이 부대가 통째로 미쳤거나. 좋아. 오늘 내가 너희들의 전쟁놀이를 끝내주지. 전부대 10분 내로 화학탄 공격 상황 발령. 방독면 착용 및 제독 절차 개시. 문 대령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부터 던졌다. 방독면. 빨리 써. 이한결 대위가 고함을 쳤지만 부대는 혼란에 빠졌다. 낡은 장비, 익숙하지 않은 지휘관, 그리고 검열단의 압박에 병사들은 우왕좌왕했다. 방독면을 거꾸로 쓰거나 제독 장비를 떨어뜨리는 병사들이 속출했다. 기준 시간 오버. 이한결 대위. 내놈 연대는 가스 마시고 전멸이야. 불합격.
문학승 대령이 확성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다음, 공병 대대, 즉각 도하 장비 전개, 20분 준다. 새로 임명된 젊은 공병 대대장 직무대리이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나갔지만 황경석 일당이 숨겨두었던 노후화된 장비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다. 불합격. 이것도 불합격. 대체 너희들은 할 줄 아는 게 뭐야? 검열은 학살에 가까웠다. 문 대령은 강서린이 임명한 모든 지휘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그들의 부대를 전투 불능으로 낙인 찍었다.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이한결 대위는 절망감에 주먹을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 헬리콥터 한 대가 연병장 상공의 비를 가르며 거칠게 착륙했다. 검열 중에 웬 헬기야? 당장 치워. 문학승 대령이 고함을 지르는 순간 헬기 문이 열리고 강서린이 뛰어내렸다. 사단장님. 이한결 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서린은 이한결을 지나쳐 문학승 대령의 면전으로 걸어갔다. 문 대령. 검열을 아주 요란하게 하는군. 사단장님. 군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법? 강서린이 연병장의 나뒹구는 낡은 방독면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게 자네가 말하는 적법인가? 그녀는 방독면의 정화통을 분리해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문 대령의 얼굴에 뿌렸다. 나온 것은 활성탄이 아니라 젖은 톱밥과 곰팡이였다. 이것이 당신들의 군단장이 병사들에게 지급한 물건이다. 이런 걸 쓰고 어떻게 기준 시간 안에 제독을 하나? 애초에 불가능한 검열이었어. 안 그런가? 그것은 군수처 소관이지. 제 소관이. 입 다물어. 강서린의 목소리에 연병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검열놀이. 자네의 주인인 윤태식 중장이 방금 전 군사 반란 예비 음모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문학승 대령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거짓말. 군단장님께서. 이것이 증거다. 강서린이 헬기에서 가져온 태블릿을 던졌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윤태식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문 대령. 자네가 어젯밤 윤태식 중장과 통화하며 강서린의 새끼들을 어떻게 요리해 주겠다고 말한 그 녹음 파일도 지금 육군 본부로 전송되는 중이다. 문학승 대령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도살자의 위용은 간데 없었다. 강서린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연병장 중앙의 단상에 올랐다. 비에 젖은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칠성부대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지난 며칠간 우리 부대는 큰 혼란을 겪었다.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던 암덩어리들을 도려내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이다. 그녀는 굳어있는 이한결 대위와 젊은 지휘관들을 가리켰다. 오늘 여러분은 검열에 실패했다. 맞다. 불합격이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썩은 장비로 굶주린 배로 싸우라고 한 저들의 잘못이다. 오늘 여러분은 전투에는 실패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패와의 전쟁에서는 승리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포가 사라지고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부로 이 치욕스러운 검열을 불합격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규정한다. 이한결 대위. 네. 대위 이한결. 지금 즉시 부대를 재정비하고 우리가 되찾은 진짜 보급품으로 훈련을 다시 시작한다. 저 썩어 빠진 검열단이 아니라 바로 나 사단장 강서린이 직접 여러분의 전투력을 검증할 것이다.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이한결의 외침을 시작으로 연병장 전체에서 수천 명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복종의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지휘관을 만난 군인들의 함성이었다. 문학승 대령을 비롯한 군단 검열단은 중앙수사단에 의해 조용히 연행되었다. 칠성부대에 드리워졌던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는 순간이었다. 한 달 뒤, 칠성부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사령부 입구의 지휘관 의전 따위의 문구는 사라지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부대라는 단순한 표지판이 걸렸다.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단 하나 칠성회관은 그대로였다. 점심시간. 강설인이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다. 오늘은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던 날과 같은 메뉴였다. 콩나물 무침. 그때 누군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전투복 차림의 젊은 장교였다. 어이 거기. 줄 서야지. 강설이는 고개를 들었다. 이한결이었다. 그는 어느새 소령으로 정식 진급하여 연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강설인이 새로 임명한 젊은 지휘관들이 장난기 어린 얼굴로 서 있었다. 강설인이 피식 웃었다. 소령. 요즘 군기가 빠졌군. 상관한테 길을 비키라고 하다니.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이곳 식당에서는 오직 배고픈 순서가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배고픕니다. 이한결이 당당하게 받아쳤다. 강설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아부가 없었다. 오직 건강한 자신감과 같은 전장을 겪어낸 동료에 대한 신뢰만이 가득했다. 강설이는 말없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좋아. 오늘은 양보하지. 대신 콩나물 무침은 남겨둬. 그건 내 거니까.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몫은 확실히 챙겨놓겠습니다. 이한결이 웃으며 식판에 밥을 담았다. 강설이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시끄럽지만 활기 넘치는 식당을 둘러보았다. 마동철이 앉아있던 중앙 테이블에는 이제 갓 임관한 소위들이 모여 앉아 전술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 누구도 커피를 타오라고 소리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서로를 비아냥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식판에 콩나물 무침을 가득 담았다. 그리고 창가 구석 자리가 아닌 이한결 소령과 젊은 지휘관들이 앉아있는 중앙 테이블로 걸어갔다. 여기 합석하지. 영광입니다, 사단장님. 강설인이 자리에 앉자 식당 안의 모든 장교들이 잠시 그녀를 주목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식사와 대화로 돌아갔다. 사단장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나 망신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지휘관일 뿐이었다. 강설이는 콩나물 무침을 입에 넣었다. 그래. 이제야 좀. 밥맛이 도는군. 강원도 화천의 맑은 햇살이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난 칠성회관 안으로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